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서울대 최장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최장욱 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패널 토의에 앞서서 제가 그 배터리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패널 토의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2차 전지의 여러 핵심 화두를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종종 화두가 되는 그 발화 문제가 있고요. 그거에 어떤 대안으로 전고체 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가 정말 양산이 될 것인지 언제쯤 될 것인지가 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의 최초 시장 단계에서는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가장 드러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량 소재를 채용을 해서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로부터 이제 주행거리를 확보할지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통해서 그런 보급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급속 충전은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설비해야 되는지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성능에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의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큰 버틀넥이 되는데요. 그 버틀넥의 가격 구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밑단에는 원재료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격을 어떻게 그 제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원재료를 어떻게 그 광물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글로벌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자원이 있는 자원국가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협력 국가에서 현지에 생산하는 그런 모델들도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밸류 체인은 아랫단에서 제일 끝에 이제 자동차까지 이어질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가 있고, 그리고 소재를 통해서 셀이 생산이 되고,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팩이 돼서 차량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다른 수준의 밸류 체인에서 다른 그 기업 플레이어들이 지금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랫단에는 소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셀 제조사,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업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얘기를 하기 전에 배터리 셀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자 대비 2차 전지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메이저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4개의 구성 요소를 2차 전지 4대 구성 요소라고 지칭을 하는데,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분리막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위치를 하게 되고,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막이 있어서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이 용해되어 있는 전해액이 있어서 리튬이온은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셀의 모양에 따라서도 셀을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원통형, 각진 형태를 하고 있다 해서 각형, 그 다음에 그 외장재가 파우치를 택했다 그래서 파우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수준에서는 동전만한 작은 셀을 만들어서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인 형이라고 부르는 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양에 따라서 또 각 업체가 그 모양을 추종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이 원통 모양의 셀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원통형 배터리를 추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성장 기저에는 또 정부 정책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정부의 보조 정책들이 또 맞물려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누가 더 큰 이윤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더 큰 어떤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 등의 이슈에서 셀 제조사와 완성체 업체 간의 어떤 협력 혹은 긴장감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랫단에서는 셀 제조사와 혹은 소재 밸류체인 사 간의 어떤 시장에서 누가 더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셀 제조사 같은 경우는 또 완성체 업체하고 물려서 초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화재 관련된 리콜의 어떤 책임 이슈도 처음 단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차 업체 시장에서도 어떤 시장의 구도가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장에서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테슬라와 어떤 반격을 노리고 있는 기존의 차량 회사인 반 테슬라 간의 어떤 경쟁, 그리고 기술의 어떤 차별화 등도 어떻게 보면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가 고르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표가 에너지 밀도, 출력,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전적인 상황은 이들 지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충전 속도를 높이면 수명과 발화의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올리면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이 문제가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극 소재가 새로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소재가 셀 안에서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해 기술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면 안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챔피언 전극 소재가 발굴이 되더라도 전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셀에서의 그 소재가, 전극 소재가 어떤 기능을 발현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셀 내부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쉽지 않은 점이고요. 현재와 미래를 보기에 앞서서 2차 전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미래와 현재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에 몇 가지 이벤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리튬 금속 자체를 처음에 활용한 내용이 보고가 됐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1차 전지 개념으로 얘기가 되었고, 76년에 그러니까 충전 방전이 반복될 수 있는 2차 전지 개념이 처음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에 대표적인 양극 소재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소재가 발명이 되었고요. 80년대 초반에 현재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음극 소재인 흑연이 발굴이 되었고, 91년에 소니사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양산화된 2차 전지가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벨상 마크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노벨 화학상에 2차 전지 관련 분야에서 세 분의 학자가 노벨상을 받으셨고 각각의 기여한 내용이 여기 그 노벨 마크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은 비록 이런 원천 기술 부분에서는 어떤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특유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최근에 좋은 마켓 쉐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노벨 화학상 받으신 이제 세 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미국 분이신 구드노프 교수님이 양극 층산계 소재 발굴을 하셨고, 영국 분이시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셨던 위팅햄 교수님이 2차 전지 개념을 구현을 하셨고, 요시노 박사님이 셀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표는 작년 가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100불대 초반, 한 110, 120불 정도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테슬라는 여러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25년 그 이후에는 60불대 정도로 떨어뜨리겠다는 야심찬 결과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왼쪽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토니 세바와 같은 미래 학자들은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런 미래 학자 예측보다 현재 셀 가격이 더 낮은 수준으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해서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블룸버그의 예측치를 보면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전지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기술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하기를 위쪽에 보시는 리튬 이온 전지, 그러니까 현재 대세 기술과 이제 앞으로 이 대세 기술의 보완 혹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을 차세대 전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진화를 계속 할 텐데요.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대표적인 진화 양상을 음극의 흑연 소재가 점점 그 실리콘으로 이제 대체가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양극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코발트 대신에 니켈 함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재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지는 여러 다양한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전고체 전지가 대표적인 예고, 리튬 황 전지, 리튬 금속 전지, 금속 공기 전지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메이저 셀 제조사도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공격적인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메이저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양식으로 차세대 전지가 진짜 상용화돼서 시장에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25년 이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리튬 이온 전지의 현재 화두는 방금 전 장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행 거리를 향상을 할 수 있을지, 즉 에너지 밀도를 향상을 할 수 있을지가 핵심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 소재는 니켈 함량을 높이고 음극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리콘 함량을 높이되 이 함량을 높이더라도 수명 유지 등의 다른 기능이 훼손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주요 기술 아젠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급속 충전 기술 관련돼서는 이제 전해액 기술이 중요해서 계면의 SEI 층이라는 하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개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자가 빨리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탄소 도전제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음극 표면에 리튬이 석출돼서 전착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다른 기능들이 훼손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의 계면 기술도 핵심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화의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발화는 사실은 여러 단계에서 기술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분량을 감지할 수 있을지, 셀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발화가 시작되면 셧다운을 시킬 수 있을지, 뭐 리튬 전착이 사실은 이제 발화의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화 시에 소화제가 불을 끄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여러 연구자들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면 이제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고체 전지를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체 전지는 말 그대로 모든 요소가 다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해액이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액체를 이제 고체로 대체하는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액체 자체가 기존의 액체 자체가 가연성이 있는 소재가 채용이 됐는데 그 소재 자체를 제거를 하고 고체를 채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화를 어떻게 보면은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과 같은 어떤 차세대 소재를 더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바이폴라 스태킹처럼 주어진 공간 안에서 더 셀을 그 효율적으로 패킹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고체 전지는 상당히 미래 기술이긴 한데 차량에 탑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너무나 경쟁력 있는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차 업체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열된 예가 일부이긴 하지만 어떻게 메이저 차량 OEM 회사들이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플레이어들하고 뭐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 플레이어들의 R&D 관련된 투자는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확대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고체 중에서 리튬 이온을 전도시킬 수 있는 소재군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화물 계열이 있고 산화물 계열이 있고 고분자 계열이 있고 또 이들을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블렌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가 채용하는 소재가 지금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고가 되고 또 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황화물 소재나 아니면 산화물의 액체를 좀 블렌딩해서 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양산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는 그런 기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내용이 1년 전쯤에 삼성 종합기술연구원에서 논문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실버 나노 입자를 음극에 채용을 해서 전고체 전지의 수명 성능을 괄목할 만하게 연장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실은 수십 혹은 수백 사이클 정도 수명을 유지하는 게 전고체 전지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이었는데 보고된 이 논문에서는 1000사이클 이상의 수명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전고체 전지의 어떤 R&D가 한 번 더 붐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서 R&D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터리의 기능이 잘 기존 리튬이온 전지 대비 경쟁력이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액체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만큼 에너지 밀도나 출력을 지금 확보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랩 스케일에서 어떤 결과가 희망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공정도 추가적인 R&D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향후 2, 3년에 도요타나 혹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양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줄지가 또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튬 금속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리튬 금속 전지는 말 그대로 리튬 금속 자체를 음극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금속 자체는 산화 환원되는 그 전위가 가장 낮은 소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극으로서 그 전압 확보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소재 자체가 그 비용량이 매우 큽니다. 3,860mAh 정도로 기존 흑연의 10배 이상이 되고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재 자체의 어떤 태생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말끔하지 못하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의 덴드라이트로 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이 양극과 이어지는 그 단락의 문제로 발전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또 수명도 단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전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방막형 형태의 어떤 리튬 메탈 포일을 쓰기보다는 어떤 구조체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고 전해액에서도 기존의 1몰 농도 정도의 염을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농도를 한 4몰 정도로 높이면 뾰족뾰족한 어떤 그 형상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지면서 전극의 어떤 계면이 더 안정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리튬 메탈을 채용을 하면 기존의 그래파이트나 혹은 실리콘 대비 확실히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유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에서 상용화를 위한 어떤 실마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단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가미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여러 좀 불안감에 기반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에 나오는 배터리 정보를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만약에 뭐 충돌 사고가 난다면 얼마나 화재 위험이 높을지, 좀 더 펀더멘탈하게는 배터리가 완벽하게 제조가 되어도
이제 운전자마다 운전 습관들이 다를 텐데 그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열어가 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배터리의 어떤 수명을 오래 확보하는 상황이 될지가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궁극적인 어떤 기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MS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온도, 전압, 저항 등을 읽어내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 충전, 방전 상태나 뭐 수명, 건강도, 안전도 등을 계산을 한 다음에 뭐 온도나 셀 밸런싱 등을 통해서 이제 운전을 제어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 기술로 배터리가 더욱더 진화를 한다면 단순히 이런 온도, 전압, 저항 등을 읽는 기술을 넘어서 배터리의 어떤 내부의 화학적인 성능을 대표하는 어떤 변수를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들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배터리를 훨씬 더 지능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전기 자동차에서 이런 배터리 관련된 데이터들이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빅데이터로서 기능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운전자와 교신을 하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배터리를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미래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테슬라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한 만큼 다른 업체보다는 소비자로부터의 데이터 축적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일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로 남는지 이런 이제 통계치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그 트렌드 선을 따라서 소비자는 이제 남은 배터리 용량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해보고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면 현재 기술 진행 방향을 리튬 이온 전지와 시장에서 지금 제품으로 나오는 리튬 이온 전지와 이를 보완하는 차세대 전지의 어떤 대결 혹은 보완의 양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소재로부터 이 셀, 모듈, 이제 차량에까지 이제 여러 단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소재 단계에서는 밸류 체인에 해당하는 여러 활물질,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에 대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중에 사실은 전기차가 가장 어려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차이가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전기차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도전적인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차이들이 큰 차이로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승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조를 넘어서 지능형으로 BMS를 오퍼레이션해서 셀을 스마트하게 안전하게 구동하는 기술도 미래 기술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켓 쉐어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산학연 그리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